자, 오늘 모의고사는 2023학년도 고1 6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보다는 6월이 조금 더 어렵고요. 6월보다는 9월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계속 꾸준히 좀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학원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1 모의고사들을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풀게 될 텐데, 꾸준히 관심을 갖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부터 15번, 12번, 15번까지는 이제 문법 문제인데, 이제 11, 12번은 이제 보시다시피 보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법 시간에 보조사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좀 다룰 텐데, 일단 우리가 이제 격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주격 조사, 뭐 목적격 조사 이렇게 하는 것들을 어떤 목적격 이렇게 해서 어떤 문장 성분에서 어떤 문장 성분을 결정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걸 격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어, 문법적 관계,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것과는 달리 어떤 격을 이렇게 형성하지 않으면서 의미를 첨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은는 도만 마저조차까지 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고등학교 때는 암기를 선생님이 좀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 예, 여기 질문에서는 이제 뭐 급조사 플러스 보조사, 보조사 플러스 보조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고등학교 내신에서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제 여기서 첫 번째 기억 사례로 나오는 게 어, 이렇게 명사 플러스 조사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보조사로 보게 되는데 이제 아는 대로 말해라. 우리가 이제 아는의 원형이 알다겠죠. 근데 이제 이게 문장에 들어가서 어, 대로를 수식하고 있죠. 그러면 기억의 대로와 니은의 대로는 글자는 똑같지만 이게 이제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대로는 의존 명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문장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줄 시기가 있을 텐데 일단은 이 정도까지 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사례들을 좀 기억을 해주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1번을 보게 되면 답은 1번입니다. 음, 격조사 뒤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저 얻는 도만 마저라고 아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마저나 도도 보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12번은 답이 1번입니다. 요 A, B의 사례에 해당이 되는 것이 요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만큼 이렇게 보조사 보시면 되고 먹을 만큼 요거는 의존명사 보시면 되겠죠. 다른 것들은 이렇게 쌤 필기나 해설을 조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3번은 이제 의문의 변동인데, 의문 변동은 이제 내신이나 우리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1학기, 그리고 2학기에 걸쳐서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문 변동을 좀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13번은 이제 기억 니은티끝의 어떤 사례가 실제 이 발음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됐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불놀이 같은 경우는 불놀이로 발음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중간에 있는 노래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니은만 해당이 되죠. 디귿은 해당이 되지 않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은 답이 5번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뒤에 붙어 있는 어떤 종결 어미가 문장 성분의 문장에 있어서 어떤 뜻을 주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인데 이제 앞에 거는 명령, 뒤에 거는 감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5번은 이제 사전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내가 얼마나 잘 해석을 해서 이 내용으로 적용을 시키는가를 보고 있는 것인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무딘가를 날카롭게 갈다 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요 사례에 해당이 되겠죠. 갈다 2-1번으로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번은 이제 인문 비문학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등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힘들게 전체를 다 읽진 않을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어떤 그 상담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5가지 기본 욕구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존 욕구, 사랑의 욕구, 힘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에 대한 욕구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욕구 5가지가 어떻다?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다. 이 다른 어떤 개인의 욕구가 어, 존재할 때 어떤 그 힘의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현실 요법은 타인의 욕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5가지 욕구가 존재할 때 이 욕구를 어떤 것을 죽이고 어떤 것을 또 올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문제에서 물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 이론의 주요 개념, 욕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게 어렵지 않았고요. 17번은 1번이 틀렸는데 질문을 잘 이해를 해보면 어떤 욕구를 대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욕구를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약한 욕구 같은 경우는 어떤 북돋아주는 그런 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8번은 답이 2번입니다. 부탁을 거절하거나 불편함을 표출하도록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9번은 자유, 힘, 사랑, 즐거움, 생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욕구마다 강도가 좀 다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 A는 B보다 힘의 욕구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A는 힘의 욕구가 강하다. 약하다고 보기 어렵죠.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20번은 답이 2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달을 봐야겠죠. 지금 설명하고 선지 이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성장이고 여기서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도달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 2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부터 25번은 비문학 지문이고 과학 지문입니다. 우리 이제 그런 이런 과학 지문을 이제 분석할 때 에,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이제 사실 고일 지문 같은 경우는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접근을 하면 좀 더 쉽게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담긴 막의 욕조의 마개를 빼면 물이 배수구 주변에서 회전하는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그래서 배수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빨려드는 속도는 0에 가깝고 중앙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자유소용돌이라고 합니다. 좀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밑에 이제 그래프들을 좀 보게 될 텐데 자유소용돌이와 강제소용돌이가 반비례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지문에서 자유소용돌이와 강제소용돌이가 어떤 반대되는 운동적 특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좀 더 잘하는 학생들은 이 반대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죄수구 중앙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뭐가? 자유소용돌이가. 그렇다면 강제소용돌이는 배수구, 배수구가 아니라 중앙의 그 주변부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게 이 질문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딱 개념을 명확하게 가져가시면 그 외에는 다 살들입니다. 그 뼈대를 먼저 세우고 접근을 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딸려서 오는 것인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읽어도
뼈대를 안 세우고 개념을 명확하게 안 한 상태에서 읽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문단은 역시나 강제 소용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컵에 이렇게 젓가락 같은 것들을 넣어서 휘젓는 걸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휘저을 때 바깥쪽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은 어렵게 해놨지만, 뭐, 바깥쪽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원주 속도가 증가하는 공포를 보인다. 우리가 뭔가 어떤 수식, 원주 속도, 뭐, 이러니까 조금 힘들고, 각속도, 이렇게 하니까 힘든데, 사실 각속도라는 개념은 뒤에 가서 조금 설명하겠지만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리학에서도 등장을 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우리가 자주, 이 과학 지문에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하여, 이 자유소용돌이와 강제소용돌이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숟가락으로 컵 안에 강제소용돌이를 만든 후에 숟가락을 빼고 일정한 시간 동안 관찰하면 가운데는 강제소용돌이, 주변에는 자유소용돌이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컵 안에서 강제소용돌이를 만들면 바깥쪽은 속도가 빠르겠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관찰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걸 멈췄죠.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제 자유소용돌이가 발생. 자유소용돌이는 배수구에서처럼 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중심이 빠르게 돌아갔다. 주변부는 속도가 0의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지는 것이 뭐다? 랭킹의 조합 소용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두 개의 개념을 이해를 했을 때 이게 비로소 성립이, 조합 소용돌이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지문을 접근하실 때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위고3 지문을 가게 되면 여기서 조금 더 파생되고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개념이 하나 둘씩 더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1 지문에서 굉장히 예, 훈련이 되면 그게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은 원심 분리기, 사이클론 분리기.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흔히 쓰는 사이클론 청소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중앙에 별도의 작은 원통이 4통이 있고 혼합물을 함유한 공기로 원통 가장자리를 따라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시계 방향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기를 보면 가운데에 이제 통이 있죠. 거기서 이제 소용돌이가 일으켜지고, 근데 이제 그 혼합물이 들어와서 가장자리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이렇게 혼합물이 어떻게 된다? 원통부 측면과 충돌해서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먼지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입된 공기는 아래 원축으로 향할수록 자연 소용돌이를 만들고 이 원축 아래쪽에서 하는 강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1번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모두 우리가 이제 비문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접할 때 보면 모두 이런 표현들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소용돌이는 태풍에 해당합니다. 22번은 답이 5번인데 수면의 높이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데 변화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겠죠. 가장자리로 물이 쏠리게 되면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렇게 파이겠죠. 물을 이렇게 휘젓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가장자리가 수면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속도를 물리학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등속 원운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시간분의 회전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메가분의 t분의 델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각속도는 항상 일정합니다. 왜냐면은 이 분모와 분자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각 지점마다 위치한 시간이 동일하고 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속도는 어디에서나 일정하다. 각속도는 델타 값이 일정하니까 분모 분자값이 일정하니까 각속도는 항상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 개념하고는 달라요. 각속도는 어떤 그 각의 시간
시간당 회전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하면 좋겠지만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23번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각속도는 가깝든 멀든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조금 참고해 두시고 24번은 답이 5번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태풍 중심 부분 태풍이 눈인데 강제 소용돌이의 중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강제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태풍의 벽이라고 하는 바람이 강하고 이는 그림에서의 원주 속도가 최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5번은 청소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답은 3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읽어보면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되는 것처럼 써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읽었듯이 이 다에 모인 혼합물은 라 내부에서 도는 소용돌이를 통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이 내통을 통해서 들어온 이 혼합물들이 어떻게 돼요? 가와 나에서 어, 원통부 측면에 충돌을 하게 되죠. 충돌을 하게 되면서 바깥쪽의 측면에 충돌해서 이렇게 쌓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2번 같은 경우는 가보다 나가 훨씬 더 좁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좁은 곳에서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겠죠. 지문에서도 반지름이 작고 중심 부분에서 최대 원주 속도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에서 28번은 현대 소설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28번의 보기를 먼저 보면 하얀 배라는 게 이제 상징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윤우명이라는 소설가의 하얀 배. 그러니까 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항상 소설도 지은이와 제목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제목이 소설가들이 제목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은 안을 넣고 자신이 드러내주고 싶은 것을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 하얀 배는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단순히 하얀색의 배가 아니라 지은이가 뭔가 이상향으로 품고 있고 마주하고 싶고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한국사를 이제 좀 배우게 되면 1930년대에 스탈린이 이제 그 소련의 지금 러시아에 살고 있던 우리 이제 동포들을 강도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중앙아시아로.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에서도 이제 고려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고려인들이 그 어떤 그 우리 모국 고국의 언어들을 쓰면서 자신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언어를 통해서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주제의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앞부분 줄거리를 읽어보면 대략의 거의 한 70% 정도의 내용이 유추가 됩니다. 나는 취재차, 이 사람 취재라는 것을 봤을 때 PD 혹은 기자, 언론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향하면서 강제 이주돼. 강제 이주됐다는 것은 자발적인 이주가 아니니까 누군가에 서 힘에 의해서 이주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사를 좀 잘 모르더라도 일제강점기 역사를 모르더라도 어떤 소설에서 쓰인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그리며 그리워한다는 뜻이죠. 말 배우는 아이라는 글을 쓴 고려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아시아에 이주한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숭배하고 주앙하고 그리워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알마타에 도착한 나는 인근 우슈베트 지역을 여행하며 고려인 미하일로부터 유다가 20골 호수 근처에 살고 있음을 듣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가 주인공이고 그죠? 이 미하일이라는 사람부터 조력을 받게 되는데 유다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죠? 이시쿠로호스라는 것은 어떤 중앙아시아의 어떤 공간적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거의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소설을 우리 친구들을 보면 보기도 읽지 않고 앞부분의 줄거리 이런 거는 뭐랄까 불필요하다. 이 소설을 읽는 데 있어서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접근하면 그래서 여기부터 그냥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다 읽어도 결국 무슨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부분 줄거리를 다시 읽게 되고 이러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데 호수 밑에 옛날 도시가 있다. 그래서 이 옛날 도시가 이 소년이 하얀 배를 타고 가고자 하는 어떤 동경의 공간, 나가 지향하는 공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호수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미하일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말을 꽤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한국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얀 배는 음, 이 키르기스탄의 소설가가 쓴 책이기도 한데 이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뜻하고 있다. 이건 이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아닙니다. 하얀 배는 그걸 조금 차별적으로 보셔야 되고 왜냐면 이 소설에서의 하얀, 하얀 배라는 소설 안에도 하얀 배가 있는 거죠. 이 소설은 외부 세계 동경을 뜻하는 것이 이 아이트 마토프가 쓴 것에서는 고국에 대한 동경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떠올렸고 하얀 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갈 방법이 없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뛰게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어렵죠. 자, 근데 뭐 이렇게 해서 그러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과 뭔가 반대되는 상황이 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것을 어찌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 꼬리표를 떼어내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유다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소설이라는 것은 진짜 만나지 못하고 끝날 거면 이야기가 될까요? 되지 않겠죠. 만나겠죠.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아일이 소리를 치고 안녕하십니까 이야기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또렷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동포애를 느끼게 됩니다. 자, 키파리스의 사이프러스였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하게 되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이프러스는 다른 나라에서 이식된 나무인데 여기 이제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그런 존재죠.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속으로 가만히 안녕하십니까를 대변한다. 그러니까 어떤 좀 낯선 곳에서 굉장히 또렷한 한국어를 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자기한테 좀 충격 아닌 충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의 내면적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거 해석 언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서 그래서 활용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은 4번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반성하는 마음이에요. 유다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 미진한 얘를 만나야 된다.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7번은 1번이 되겠죠. 28번은 음경의 공간은 내가 지향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향하는 공간이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에 이제 들려준 이야기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뭐 28번까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29번부터 32번, 그 고전 소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소설 볼 때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하지만 32번에 있는 보기 같은 것들 먼저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장국진의 영웅의 일생을 다룬 영웅소설이다. 그래서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과 더불어 여성 영웅의 활약도 중요하게 나타난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지금 읽는 이 소설에서 이 주인공인 장국진을 잘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 여성 영웅이 등장을 하겠죠. 그럼 이 여성 영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좀 봐야 될 겁니다. 어떻게 활약을 하는지. 그래서 이 초월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상호작용, 남성과 여성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웅성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 더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소설 한번 보겠습니다. 황성에 변란이 일어나고 살기가 등등하며 천자는 비신한 모양이다. 자, 황성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있는 서울이고 병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싸움질하는 난리를 뜻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 필기들이 앞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적당히 해야 할 것들은 취하고 뭐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안 하고 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모르는 것들은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나라에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주인공 국진이 등장하죠. 국진은 무장하고 황금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래서 칼을 들고 이렇게 말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필마단기 혼자 한 필의 말을 타고 달린다. 자, 이제 여성 주인공도 필마단기로 나서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말과 그 마음이 실로 혼연일체가 된 것 같더라. 아니나 다르냐. 그가 읽은 천기는 정확하였으니 달마국이 수십만 대군은 명나라 군은 무찔러 없었다. 그래서 이 형성의 운명은 경각에 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신이 중일 맞다 원방. 그뭘 원자죠? 한자를 조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모두 신이 죄인 줄 아래오. 적병을 파한 후에 죄를 당하여지다. 그래서 상대의 근심을 덜기 위해서 그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임금이 장국진을 맞이하는데 뛰어내려갑니다. 손을 잡고 반가워서 모른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장국진을 대하는 어떤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직을 하고 안보를 하라.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나라를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건 어느새 도성이 다다르고 도성이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니 이는 지옥을 상상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사자성어로 아비유환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 비참한 지경에 빠져서 울부짖는 그런 참상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누구의 힘으로 구원하여 밝은 빛을 뿌려터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고 명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런 게 이제 바로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그죠? 국제는 다시 말이 오르자 한 손은 졸륜다 한 손은 청악선을 흔들며 수십만이 적군 진영으로 비호처럼 비호 그래서 날아가는 호랑이다 범이다 지불법이 쓰였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다? 적장과 적군선 추풍낙엽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어떤 형세나 세력이 갑자기 기울어지거나 헤어져서 흩어지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추평낙엽입니다. 그 적군에는 전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났더라. 그래서 어떻다? 파죽지세로 물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국진이 굉장히 뭐 힘을 많이 썼는지 병을 얻어서 누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병을 얻은 게 알려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엄명을 내려서 문을 닫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도사들도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어떤 위기가 닥쳤죠. 그래서 신병에도 차도가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라고 다시 편집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요즘 되면 이때쯤에 아까 보기에서 읽었던 여성 영웅이 등장하겠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의 이런 사실을 깨닫고 놀라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부인 예전에는 뭐 여러 명이 있었죠. 그래서 이부인, 유부인이 있는데 여기서 나서는 부인은 이부인입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을 읽을 때는 우리가 만화처럼 어떤 얼굴이 뚜렷하게 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등장인물의 이름을 통해서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어떤 이런 인물들의 구분 짓기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으면 굉장히 힘들게 고전 소설을 읽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육토 삼약과 손오병법에 능통한 이부인은 그래서 이 이부인이 여성 영웅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달마국 전장으로 달려가 병을 앓는 남편을 구하고 이 싸움을 결단지으라고 결심하더라. 고전 소설에서는 어떤 주인공이 결심을 하게 되면 그 결심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주인공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남장을 하고 투구를 쓰고 어떻게 한다? 필마단기. 아까 남편과 같죠? 그랬던 유부인이 어떤 봉서 한 통, 편지입니다. 바늘 한 쌍 줍니다. 어떤 보물이 되겠죠. 그래서 동정어 용왕이 이 유부인의 부모, 전생 부모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선약을 구하면 승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습니다. 쭉 이렇게 오면서 이제 전장에 당도합니다. 명나라 진영은 적병들을 완전히 포위되고 있다. 그래서 명웅이 처한 위기적 상황을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명나라 군의 운명은 경각이 달려있다. 짧은 시간에 달려있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 부인이 공격불과 청동이 무섭게 진동을 하더라. 공부 속에 제 정신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병을 물리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고전 소설은 늘 어떤 그 영웅의 일대기나 또 어떤 그 비련의 여주인공이나 뭐 이런 주제 의식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은 4번 되겠죠. 19번의 답은. 자, 30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를 예측해서 위기에 대비한다. 그 국진에게 알려준다. 뭐 이런 건 없었죠. 그러니까 답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31번은 말하기의 방식을 물어보고 있는데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이 답 3점인데 이런 문제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추셔야 되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것들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33번부터 37번은 고전 시간 문제인데 이것들도 보기를 한번 먼저 보면 좋겠죠. 고유 모의고사는 이런 것들이 힌트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좀 좋습니다. 어, 보면 외화를 가에서는 고면 인품이 빗대고 있고 나에서는 이제 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6번은 세안도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제 어떤 그 선비적 면모, 아버지가 사공이 처자를 부당하게 여겼다.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인데, 다 있는 세안도에.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작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의 설원주, 태계 이황 선생의 설원주인데, 설월주, 눈과 달 속의 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옥살이 차갑게 대나무를 누르고 옥살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것인데 뭐다? 겨울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대나무는 그런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는 강인한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얼음같이 그래서 직육법이죠. 둥근 달, 시각적 이미지, 휘영청 발도다. 그래서 밝다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휘영청이라고 하는 부사는 달빛 따위가 몹시도 밝은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겠노라 굳건한 그 절개를 그래서 절개라고 함은 구체적인 사물과 달과 대나무를 통해서 내면적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더욱이 깨닫노라 그 깨끗한 빛만 그래서 시청하자가 대나무를 보며 지조와 절개를 다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권섭의 매화인데 한번 봅시다. 모첨의 달이 진제 첫 점을 얼핏 깨어
그래서 이 매화를 발견할 당시 화자의 상황과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권섭의 매화는 내신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아마도 이 번님이 풍운이 그지없다. 그래서 매화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있죠. 옥골빙혼이 냉담도 하구나. 그래서 이 옥골빙혼이라고 하는 것은 매화의 별칭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옥골은 깨끗한 풍채, 그리고 이 빙혼은 얼음과 같이 깨끗한 넋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풍편의 그윽한 향기는 세안불개하구나. 그래서 이 그윽한 향기, 매화 향기가 이제 매화가 우리가 이제 그 선비의 치조, 절개를 상징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들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화자가 추운 계절에도 굴하지 않고 향기를 풍기는 매화의 강인함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기도 묘활시고 내 먼저 춘희로다. 그래서 이 천기라고 하는 것은 천지조화의 기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춘이라고 하는 것은 외화의 소식을 님에게 전달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춘이라는 것은 봄의 따뜻한 햇빛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계절적 배경이 뭐다? 겨울이다. 그죠? 근데 이 겨울에 이 매화의 향기, 봄빛을 님에게 전달하고 싶다.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겨울에 이제 핫팩 같은 거 전달해서 주고 싶죠. 그런 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매화에 대한 애찬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한 가지 꺾어내서 이 소식을 전차하니, 그래서 전하고자 하니, 님께서 너를 보시고, 너는 이제 메아를 얘기하는 거겠죠.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반기실까 하노라. 그래서 임도 메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 고 보면 됩니다. 사수 보겠습니다. 님이 너를 보고 반기실까 아니실까. 그래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년 하류에 하류라고 하는 것은 향락, 세속적인 것을 얘기하고 취한 잠을 못 깨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어라 다 각각 정인인 나와 늑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의 세안도는 조금 양이 많은데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사공에게 배, 나 저기 좀 건너가려고 하니까 배 좀 건네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배가 안 나옵니다. 나룻배가 안 건너와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아버지가 소리를 좀 지르다가 처음에 안 질렀어요. 네, 근데 보니까 따뜻한 방 안에서 쪽유리로 우리 부자가 하얗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하얗게라는 것은 눈이 내렸거나 굉장히 추워서 오돌오돌 떨거나 뭐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 걸 보고도 안 열어줬냐? 선계. 그러니까 이 배에 타는 손님들을 더 받고 나서 이제 문을 열어주려고 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어떻다? 옳은 처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 엄둥설안에 전문강변에 새를 지고 꿋꿋하게 서 계시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어떻다? 어떤 현실, 어렵고 힘든 현실을 속에서도 굽힐 수 없는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33번은 그래서 구체적인 공통점을 고르는 문제인데 의외로 이게 이제 문학이 약한 친구들은 조금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시나 이제 현대 시나 이제 고전 시가나 사실 공통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자연물을 빗대서 우리 어떤 인생의 통찰력, 관찰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매화나 어떤 그 겨울 철에 어떤 나루토에서 기다리게 된 어떤 상황 이런 것들 통해서 내면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34번은 답이 3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착각이나 서러워하는 것들 둘 다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5번을 보시면 성객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공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설명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36번은 답이 2번이겠죠. 여기서 이제 갈대가 뭐 상호의 부당한 전화를 맞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갈대는 단순히 겨울 풍경을 드러내주는 소재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7번은 답이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인데 5번이 되겠죠. A는 자신을 잊고 다른 것에 빠져있는 임의 모습.
그리고 B는 아버지와 달리 사고가 머무는 공간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8번부터 42번은 이제 비문학 문제인데, 뭐, 영역은 정치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정치와 이제 약간의 어떤 그 수학 혹은 뭐 경제학이 약간 결합이 된 건데, 이런 지문의 특징은 이제 여기 지문에서 설명하겠지만 어떤 그 선호도에 따라서 이 대안이 어떻게 선택되는가, 그리고 이제 이런 그래프에 의해, 그리고 이 표를 통한 해석,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캐치를 하셔야 해석을 하는데 조금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안건을 대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생각은 각기 다르므로 상이한 생각들을 집단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공선택 이론이다라고 하는데, 이 아래와 같이 이런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단순 과반수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반수를 알고 있죠. 과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으면 5명 이상이 과반 찬성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안건이 이제 통과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으나 각 투표자는 찬반 여부를 표시할 뿐 투표 결과에 선호 강도가 드러나지 않아서 안건 채택 시 사회 전체의 구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값과 을과 병이 각각 1순위, 2순위, 3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값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최적 다수 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총 비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제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 합으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비용은 이 어떤 그 동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들이는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 그래서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와 달리 외부 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외부 비용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이제 비용이 최소화되는 곳이 최적 다수 결제에서 안건 통과가 되는 최적 다수 지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점수 투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투표제는 이 각 대안에 대하여 주어진 점수를 배분하여 투표하는 제도인데 합산하여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대안이 선택이 된다. 그래서 이 투표자의 선호 강도가 잘 반영이 된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전략적 행동에 취약하다. 그래서 이 전략적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할지를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자신의 표가 누군가에게 던졌을 때 사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이 사람을 되게 뭐 뽑고 싶지만 이 사람이 3등을 하거나 4등을 할 것 같아서 이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 않는 현상 이런 것들 우리가 사표 방지 심리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학에서 이 전략적 행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행동 자체를 좀 변화하거나 바꾸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르타 투표제는 이제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순서대로 이렇게 주고, 그래서 합산하여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안을 투표하는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도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8번을 보면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르타 투표제에서는 가장 선호하지 않는 대안이 0.5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장 선호하는 대안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최하는 1점이 되기 때문에 이 0점이 된다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39번은 답이 2번이 되는데 그 A를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학교가 결정했다. 이 부분이 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0번은, 4비 4번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투표자들이 자신 차선이 될 수 있는 중도 대안을 채택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다수에 의해서 중도의 대안으로 부여된 점수들의 합산 점수보다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들의 합산 점수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는 지양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41번은, 가는 외부 비용. 그래서 찬성자 수가 많아질수록 비용이 감소한다. 의사결정 비용이 나인데 이 찬성자 수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총 비용이 다인데 이 두 개가 만나는 곡선에서 최적 다수 지점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4번 다 맞는데 5번 같은 경우는 이 투표자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결정 비용은 증가하게 되고 외부 비용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같은 경우가 우리 이제 국어가 조금 이렇게 힘든 친구들은 그냥 조금 뭐랄까요? 건너뛰거나 아 이걸 못 풀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어떤 습관 같은 겁니다. 사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들을 푸는 습관들을 기르셔야 되는데 3점짜리들을 계속 놓치게 되면 고1, 고2, 고3 넘어가서도 계속해서 선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차분히 풀어보면 되는데 일단 내용들이 설명이 다 있죠. 그래서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과반이면 채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과반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과반이 넘는 거 그러니까 5 이상이 되는 것들을 보니까 2는 BCE가 있고 3는 AD, 1은 X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2가 선호가 될 것이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합산해 봤더니 2가 2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선호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를 배분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어, A 경우만 보면 A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선호 강도 가장 높은 것이 3가 되겠죠. 그래서 이 3에 3점을 주게 되겠죠. B 같은 경우는 2가 가장 높죠. 그러니까 2에 3점을 주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계산을 해보면 3가 12점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지나치게 또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 있는 거를 다 계산을 해서 막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온 거 위주로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43에서 45는 이제 문학 작품입니다. 시인데, 이제 시를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시가 가장 좀 빨리 풀 수 있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히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기 먼저 읽는 거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45번을 보면, 가와 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의 순수한 정서 인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가는 소년이 자연물에 동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을 제시하고 그 대상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작품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인인 윤동주가 등장을 했는데 윤동주의 소년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가지고 있는 어떤 시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 참회, 후회, 회한, 반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들도 어떤 그 반성과 자기 성찰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이 슬픈 가을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애상감, 그리고 감정을 단풍잎에 하고, 그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상적 개념의 고차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뚝뚝 떨어진다. 이 뚝뚝에서 음성 상징어를 볼 수가 있고,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위태어. 그리고 떨어진다라는 것은 하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들을 보면 박목월의 하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하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다가 붙었죠. 현재형 어미가 붙었다. 그래서 현재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그래서 이 단풍잎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떨어지고 나면 봄이 되면 뭔가가 피어나겠죠. 어떤 그런 생성의 공간. 그래서 봄을 마련해 놓고, 마련해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손님이 오게 되면 뭔가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기대감과 소망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늘이 펼쳐져 있다. 그래서 하자의 현 위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그래서 따뜻하는 하는 것은 촉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하늘의 영향으로 나타난 소년의 어떤 신체적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년의 신체적 변화, 그러니까 어떤 하늘의 속성은 뭡니까?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그 하늘의 속성에 어떤 조응하고 있다,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한다는 것은 시인이, 화자가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설에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손바닥에 묻어난 파란 물감이 손금으로 스며들면서 맑은 강물로 변형되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 얼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물의 맑은 속성과 조응하고 있다. 그래서 소년의 그리움이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년은 항울이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 얼굴은 없다. 또 순이가 소년의 내면에 자리를 잡은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손택수의 나무의 품. 손택수 시인은 자연물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 어떤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종결 어미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내신에서도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종결 어미 반복 또는 운율 형상이다.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잘하면 뭐가 되고 싶니? 의자가 되고 싶니? 그래서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의자와 책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계단도 있겠지. 그래서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들을 이야기를. 별빛이 들고 나는 창문들도 있겠구나. 그래서 미래 혹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시어들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단 따라 창문 이렇게 연쇄적으로 가고 있죠. 자,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모른다. 수평선 넘어가는 목선을 그려 할지도 모른다.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배가 되고 싶겠구나. 그래서 어떤 그 대상 물의 어떤 감정을 계속 투영하고 있습니다. 자, 꿈을 이루지 못한 장작이죠. 아공이 속 장작은 눈을 가늠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떤 그 이상과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잊지 말으면 한 줌의 죄가 되었지만 그때도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대상이 존재 가치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고 난 뒤에 춤을 추듯 피어오르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래서 이제 하지만에서 우리가 시상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현재 상황과 어떤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내 잎사귀를 스치고 가는, 그래서 이 잎사귀는 나무 잎사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바람소리, 그래서 바람소리라고 하면서 어떤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겠죠. 그래서 대상에게 지금 상황과 모습을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구나. 이 너라는 것은 나무를 뜻하는 게 되는 것인데 의인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바람이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바로 너로 그래서 나무의 현재 모습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은 답이 4번이고요. 그래서 시어의 연쇄적인 활용. 연쇄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집중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이런 것들인데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4번에는 이 기억위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소년이 정서를 환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와 책상은 이제 꿈을
보여주는데 한줌일체라고 하는 것은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서 좀 적절하지 않아서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학년도 고1 6월 모의고사 국어에 대해서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특히 비문학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아, 이렇게 대비를 계속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